네, 국내 최초 온라인 IT 저자 특강 및 토크쇼 IT 북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두 번째 방송에서는 반응형 웹 디자인의 저자 송태민님을 모셨습니다. 1부는 늘 그랬던 것처럼 3명의 MC와 함께 토크쇼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2부는 저자님의 특강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하지만 유익한 IT 북포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MC부터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예, 저는 위키북스 출판사 대표를 맡고 있는 박찬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이즈 파트너의 고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영환입니다. 네, 오늘 모실 송태민 저자님은 현재 한국예술원 교수이시고 그리고 어비팩토리 공장장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개발 작업과 동시에 디자인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음반 기획사도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힙합 그룹 왓디오에서 네, 리더로 작곡, 작사, 래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소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비이고요. 일단은 한국예술원 교수는 작년에 그만둬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코딩을 시작하시게 된 이 책이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고 해서 코딩도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코딩을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코딩 자체는 제가 99년도에 처음 웹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같이 코딩이랑 같이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점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돼서 가장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이 반응형 웹 디자인도 역시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책에 보면은 되게 신기한 책 보이시나요, 여러분? 책에 되게 신기한 그림이 있어요. 전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먼저 얘기 나누면서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혹시 깜짝 퀴즈 한번 내볼까요? 저희 이 책 한 권을 보내드릴게요. 퀴즈를 맞히시는 분께. 지금 오늘 저자님 닉네임이 어비이십니다. 어비의 뜻이 뭘까요? 쪽지로 보내주시면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책 표지가 잘 보이시면 이게 힌트가 될 텐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네, 온라인으로 쪽지로 어비가 무슨 뜻인지 보내주시면 맞추시는 분께 드릴게요. 계속 일단은 답이 올라올 때까지 질문을 할까요? 하시죠. 제가 많은 저자분들을 만났는데 네. 그 중에서 송태민님은 특이함으로 이제 단연 압권이셨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제 저자 사인회도 하시고 또 라디오 방송도 하셔가지고 IT 서적은 처음이라가지고 제안을 들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뭐 대부분 저자 사인회라든지 아니면은 공중파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한 사람, 연예인격 된 사람이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쪽 기술 서적에서는 뭐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최초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 네,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런 시장을 한번 열어볼까라는 생각으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럼 좀 많이들 오셨었나요? 예, 많이 오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요. 그러면 유료로 했다라는 게 오시는 분한테 돈을 드리는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돈을 받고서 사인을 해준. 그때 굉장히 추웠는데도 제가 놀랐던 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따로 아시는 분들인가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놀랐던 게 이게 지금 어비님이 직접 사비를 들여서 지금 책도 내시고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하셨지만 그 뮤직비디오도 직접 만드신 분인데요. 저도 한번 보시죠.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고. 뮤직비디오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예 온라인에서 한번 보시죠. 뮤직비디오 한번 틀어서 한번 볼까요? 스탄다운 랩해주는 공부하는 노래 어비쌤과 함께 랩으로 공부하는 웹버전 코딩 노래 디자인너도 손쉽게 공부할 수 있는 웹버전 노래 제발 두려워하지 말자 너도 할 수 있다고 웹사이트 다들 말하는 그 웹버전 무엇인지 한편 살펴보자 기존 대입은 코딩과는 다른 웹버전 코딩 한번 살펴보자
웹표준을 하는 이유 무엇일까? 모두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모두 동일한 기능 동일한 디자인 보이길 원하는 크로스버진 브라우저들은 엔진들이 각각 다르지 IE 엔진, 웹킷 엔진, 모질라 엔진 하지만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아 책 보고 공부 많이 했냐? 이론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바이블에서는 이론 말고 실무 노하우 따위는 없어 WS 단단 웹표준을 공부하는 노래 어비쌤과 함께 랩으로 공부하는 웹표준 코딩 노래 디자인너도 손쉽게 공부할 수 있는 웹표준 노래 제발 두려워하지 말자 너도 할 수 있는 웹상따를 작곡은 직접 네, 작사 작곡 다 작사 작곡 했어요. To be continued. 아, 네. 네. 음악도 따로 공부를 하신 건가요? 아니 음악을 공부는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노래는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원래 좀 웹표준이나 이쪽에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얘를 노래로 하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 했었어요. 아, 네. 혹시 이 노래를 다시 볼 수 있는 네. 곳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혹시라도 또 노래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이 있어요. 뭐 검색창이나 유튜브에서 네, 웹표준 노래라고 치면은 네, 노래 제목 자체가 웹표준 노래라서 네네. 아, 지금 퀴즈의 답을 지금 조훈구님 안타깝게 물고기 비둘기라고 하셨는데 이미지가 조금 잘 안 보이셨죠? 비둘기는 아니었고요. 이성원님 나는 물고기를 답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죠? 예. 물고기 어의 날비라고 하셨죠? 네. 물고기 날다라는 물고기. 뜻이에요. 제가 한자를 좋아해서 네, 네. 약간 쓰게 됐고요. 그러면 물고기가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를 형성하신 이유가 혹시? 그러니까 물고기에 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를 저는 가능케 하겠다라는 뜻을 원래 갖고 있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 신화인가 뭐 얘기 중에서 물고기가 하늘로 날아가면 용이 된대요. 그래서 더 좋은 뜻이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 이성원님 저희 스태프가 쪽지를 드릴 거예요. 그 쪽지에 그 메일로 주소 보내주시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직업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 하셨던 게 음악이랑 디자인 작품 같은 걸 전시한다는 네. 것과 웹 디자인 반응형 웹을 개발하는 건 좀 다른데 네. 어떻게까지 또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셨어요? 일단은 원래 자체 예술가가 꿈이긴 해요. 예술가가 꿈인데 그 전에 이제 예술을 원래 손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컴퓨터로 하게 된 게 이제 웹 디자인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근데 제가 시작한 99년도에는 웹 디자인과 코딩을 하는 게 같이 하는 게 원래 그 당시에 맞는 법이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따로 퍼블리셔라는 분야가 생겼지만은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하게 된 거고 지금도 물론 이제 전시회도 같이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오늘 친구들한테 어비님을 모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 중에 디자이너도 있고 네. 개발자도 있고 기획자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셋이 다 정말? 이라고 네. 물으면서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너는 기획자고 너는 디자이너인데 니네가 왜 그랬는데 네. 코딩하는 사람 외에 네.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반응형 웹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네. 혹시 있다면 일단 반응형 웹 디자인 자체가 제 책에는 대부분 이제 코딩 책이긴 한데 코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획 부분이 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안타까워서 제가 많은 세미나나 이런 데서 대부분 기획 얘기도 해주고 디자인이나 개발 쪽 얘기가 다 반응형의 가장 중요한 게 기획 단계부터 네. 이렇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기획부터 그러니까 아마 UI 설계부터가 제일 중요한데 설계부터 잘못되게 되면은 뒷사람들 기획 디자이너 개발자들이 다 고생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네. 반응형 웹이라는 게 네. 좀 어떤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 엔스크린도 네. 한때 유행하던 단어였고요. 반응형 웹이라든지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일단 쉽게 설명드리면은 웹사이트가 그냥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하나가 반응을 한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요즘 이제 디바이스들이 종류 해상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거기서 해상도마다 자동적으로 홈페이지가 변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변신도 단순하게 모양새가 바뀐다라고 보이겠지만은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그 각 디바이스마다의 UX라는 게 있죠. 사용자의 경험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변화하는 게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 단계에서 반응형 웹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뭐 가장 이렇게 이런 것 가장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그 UX라는 사용자가 어떻게 반응을 이걸 디바이스를 쓸 거면 이런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따 특강 때도 나오겠지만은 이런 기획자나 뭐 개발자,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인데 모바일하고 웹 쪽 경험이 다 있는 상태에서 반응형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웹만 하다가 반응형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런 경우 이제 네. 모바일에 대한 이해가 좀 네.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디바이스도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네. 나오고 있잖아요. 크기도 다르고 네.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려면 네. 되게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좀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자료 조사를 많이 하겠죠. 이제 디바이스별로 이건 또 이번에 또 이런 형이 나왔대, 이런 형이 나왔대 다 있어야 되니까 제일 좋은 거는 실제 디바이스를 사서 테스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사서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거 말고는 모든 디바이스를요? 모든 디바이스는 못 사죠. 대부분 이제 디바이스 해상도가 다 다르다고 하지만은 네네. 거의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서 그 기본적인 사이즈들은 다 이제 구매를 하는 성격입니다. 그 지금 반응형 웹을 지금 하려면 기획자도 공부를 해야 되고 디자이너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막상 딱 반응형 웹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었지만 네.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는 잘 감이 안 오거든요. 네.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소개를 좀. 이 책만 보면 네. HTML, CSS만 아는 사람이 지금 집필하신 반응형 웹 디자인만 보면 네. 쉽게 볼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일단은 약간 UI 개발, 퍼블리셔 쪽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반응형 웹 디자인을 그냥 딱 이것만 본다고 해서 될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전에는 웹 표준을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코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웹표준. 때문에 웹표준. 네. 공부를 그래서 먼저 웹 표준 하고. 공부하고 가능하면 그다음에 모바일 쪽도 공부를 한 다음에 반응형을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때까지 책을 여러 권 냈는데 책 순서가 웹 표준 책부터 해서 모바일 책, 그다음 반응형 이렇게 이어지게끔 아, 되어 그럼 그 있긴 책을 하거든요. 차근차근 보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시리즈가 네네. 됐네요. 그 책들도 위키북스 책인가요? 네.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책이고. 네. 네. 그러면 네. 이미 그 반응형 웹이 아닌 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웹사이트를 반응형 웹으로 바꾸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뒤집는 게 제일 좋겠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설계부터 해야 되기 당연히 때문에. 아.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홈페이지 자체가 만약에 웹 표준이 돼 있다, 아니면 웹 표준이 안 돼 있어도 사실 반응형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예전의 방식이 뭐 테이블 코딩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어도 사실상 반응형 웹 디자인으로 변화하게 하려면은 뭐 미디어 쿼리라는 방법을 써야 돼요. 미디어 쿼리라는 걸 써가지고 쓰게 되면은 각자 뭐 몇 사이 그 해상도가 몇일 때 아니면 몇일 때 이럴 때마다 이제 언어가 아니라 CSS만 따로따로 구분만 해주면은 기존 거를 그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실례인 질문일 것 같지만 이 질문을 제가 맡고 네, 있어서 일반 웹의 견적과 네. 반응형 웹의 견적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래서 저도 지금 에이전시 일도 하고 있기, 아, 그래요? 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는데 차이가 많을까요? 일단은 일반 페이지보다 당연히 비싸죠. 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계산을 보통 하게 되면은 데스크탑용 일반 홈페이지, 그다음 네네. 모바일 홈페이지 두 개를 만드는 게 되겠죠. 반응형 자체가. 아. 근데 그걸 하나로 만들게 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100만 원, 200만 원인데 반응형으로 하면은 뭐 180만 원, 170만 원. 아 살짝, 약간 네. 약간 싸지는. 네. 처음에 반응형 디자인 나왔을 때는 오히려 더 비쌌어요. 음. 비쌌는데 이제 하도 많이 이제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점차 아. 저렴해지고 있죠. 그러면 요즘에 한창 그 워드프레스라든지 그런 툴들을 네.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기업들도 네.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 반응형 웹을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 워드프레스 같은 플랫폼? 네. 네,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하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얘네들은 자기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네. 지원을 해줘가지고 네. 뭐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저같이 이제 디자인하면서 코딩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면은 뭐 시장을 뭐 뺏긴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제 스스로 다 디자인하고 코딩을 다 만들어내는 게 더 편했던
경험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일이 들어오더라도 워드프레스로 해달라. 라고 하면 저는 아예 안 하는. 네. 근데 오히려 좀 더 규격화돼 있고 템플릿화돼 있으니까 아시기 때문에 좀 더 조금만 만지면 되는 그런.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규격화돼 있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단가가 엄청나게 뚝 그래서 떨어지죠. 그럴 네. 수 있겠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드프레스가 요즘에 좀 그래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네. 이유가 네. 혹시 있나요? 예를 네. 최근 같은 경우 결제도 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반응형 웹 디자인이면은 그냥 홍보 사이트 아니면 회사 홈페이지 정도만 썼지만 이제는 쇼핑몰까지 네. 진입을 했기 네. 때문에 거기서도 쇼핑몰도 워드프레스 만드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결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웹 에이전시도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작업하신 프로젝트 중에 네. 뭐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아 이런 건 되게 힘들게 작업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참 잘 만들었어. 자랑하고 싶을 만한 프로젝트 혹시 있어요? 알아실 만한 것들은 곰플레이어? 곰플레이어? 네, 아. 곰플레이어 네. 쪽 작업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곰플레이어 쪽에서도 이제 맹용 곰플레이어가 있었어요. 네네. 그 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맹용 곰플레이어 같은 경우도 저도 계속 디자인을 회사 다닐 때 계속 디자인하면서 제안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하자. 곰플레. 네, 그 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아 네, 다니고 다니고 다니실 있어요. 때. 네. 아. 원래 웹 쪽을 맡았었는데 계속 제품을 하고 싶다. 그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곰플레이어 내 손으로 하고 싶다. 계속 쫄랐거든요. 결국은 이제 하게 돼가지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런칭할 때까지 다 같이 일을 그럼 했었어요. 그거는 웹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네. 하신 거예요? 그죠. 아, 그럼 또 새로운 도전이셨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IT 쪽 디자인은 종류별로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내비게이션도 해봤고. 아. 네. 내비게이션은 혹시 그것도 작년에 다녔던 회사가 있는데, 예, 예, 현대 쪽에 다니면서 그쪽도 뭐 참여를 하기도 했고, 네. 그 중에서 그럼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웹 웹 쪽이신가요? 웹 쪽 요즘은 이제 앱 쪽이 좀 많아가지고, 앱 쪽. 네. 요새는 업무가 주로 앱 쪽으로 또 많이. 네, 앱 쪽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앱 쪽도 이제 대부분 들어온 게 하이브리드 앱으로 들어와가지고 요새는, 이제 반응형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타블렛하고 이제 스마트폰 같이 되는 쪽으로 HTML5로 이제 만드는 일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음악도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네. 음악도 하시고 뭐 그림도 그리신 작품 활동도 하시는데 네. 그런 걸 병행하시려면 또 힘들진 않으세요? 일단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게 직업이라고 막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저는 뭔가 취미 활동이라도 그걸로 돈을 벌면은 직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가수도 이제 가수협회나 이런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가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작사 작곡도 직접 다 하니까 뭐 저작권 협회도 다 등록이 되어 있고 근데 사실상 이런 것도 하고 뭐 책도 쓰고 회사 생활도 하고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잠을 줄이는 게 예,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통 요즘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그 사실 회사 생활할 때는 하루에 이제 2시간씩 이제 99년도부터 그렇게 살아왔고요. 계속 살다가 사업하면서부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3시간 잘 때도 있고 거의 뭐 쓰레기 그냥 날밤을 셀 때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근데 잠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근데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 것 아니면 또 같은데요? 되게 심각해. 그러니까 저도 계속 만날 때마다 네.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사실은 너무 정열적으로 사시는 것 근데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1년에 몇 번씩 쓰러져요. 그래서 쓰러지더라도 이제 죽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정말 다음 책도 혹시 생각 있으신 건가요? 네, 다음 책은 네. 원래 제가 첫 번째 냈던 책이 그게 이제 굉장히 잘 됐던 책인데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을 위한 웹표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2008년도인가 9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이제 뭐 계약 기간도 끝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시절과 지금 트렌드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맞춰가지고 다시 쓸 생각이. 그것도 이제 웹 쪽으로. 네. 웹표준, 예, 네. 웹표준. 그럼 다음 네. 또 책에 나오면 또 한번 뵈셔야 네. 되겠네요. 그래서 적게 주무신다니까 되게 좋아하셨군요. 아니요, 그래도
잘 건 자야지. 그냥 쓰러지지 않아요. 예. 책을 쓰시니까. 네. 그러면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아, 특강을 네. 오늘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실제 그 코딩 쇼도 보여주신다고. 네. 그래서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하시고 네, 네, 특강을 하고 Q&A로 네, 갈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반응의 웹 디자인과 뭐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소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태민이라고 하고요. 네, 저를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아이패드 미니 이제 세계 1호 구매자로 해가지고 살짝 이슈화가 많이 됐죠. 이제 국내 9시 뉴스랑 다 나오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까도 가수 활동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한 28장 정도 음반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직업은 저도 애매해요. 그래서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은 디자이너랑 가수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특강 드릴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9단계 Q&A까지 써놨는데 사실 뭐 짧으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반응의 웹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응의 웹 디자인, 보통 이제 리스판시브 웹 디자인이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보통 이제 줄여서 RWD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 반응의 웹 디자인은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에서 홈페이지 하나가 다 변형이 돼서 뭐 작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이렇게 변형하는 단순하게 그 크기에 대한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각 디바이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UX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반응의 웹 디자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의 웹 디자인은 기존에 있던 3가지 기술이 만나가지고 융합적으로 탄생한 그런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이 플루이드 그리드, 플렉서블 이미지, 미디어 쿼리라는 이 3가지가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3개를 보고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사실상 제가 이제 뭐 영어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걸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플루이드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홈페이지 작성하실 때는 뭐 크기가 픽셀로 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겠죠. 근데 이게 픽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렉서블 이미지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일정 영역에 이미지가 딱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간 것 자체가 픽셀 기준이 아니라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이미지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플루이드 그리드는 퍼센트 영역이고 플렉서블 이미지는 퍼센트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쿼리라는 게 있는데요. 저도 이제 반응의 웹 디자인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미디어 쿼리라는 이 말부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걸 내가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기존에 있던 거였더라고요. 뭐냐면은 웹사이트를 제작하실 때 보통 과거에도 홈페이지를 프린트할 때는 프린트물이 어떻게 다르게 나온다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웹사이트가 뭐 검은색 배경에 흰색 글자다.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반대로 흰색 배경에 검은색 글자로 나오게 하는 그런 프린트 요소를 썼었는데 그거 역시도 미디어 쿼리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3가지가 만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반응의 웹 디자인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이제 반응형 웹 디자인이 구현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해상도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320 픽셀, 뭐 480 픽셀, 600, 768 옆에 써 있는 것처럼 뭐 480 픽셀은 뭐 핸드폰을 눕혔을 때, 320은 뭐 세워놨을 때 이런 게 뭐 기본 사이즈다라고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그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PC들이 전부 다 해상도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몇 픽셀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480 이하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800 사이즈 이하는 뭐 타블렛, 그 이상은 이제 PC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해상도의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뭐 실무에서 작업할 때, 실무에서 반응형을 할 때는 미디어 쿼리를 몇 개로 나눠야 되나요? 이 소리는 뭐냐면은, 아까 미디어 쿼리라고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미디어 쿼리 중에서 이제 해상도로 자를 거예요. 몇 픽셀 이하일 때는 어떻게 변해라, 몇 픽셀 이하일 때는 또 어떻게 변해라
한마디로 이 미디어 쿼리를 몇 개로 잘라야 되냐. 좀 전에 본 게 뭐 480, 320, 600, 뭐 768 다양한 사이즈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몇 개로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는 사실상 답이 없어요. 이거는 회사에서 자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 모바일하고 데스크탑만 가겠다라고 하면은 미디어 쿼리는 하나만 쓰면 되겠죠. 타블렛까지 가게 되면은 한 개의 미디어 쿼리가 하나 더 늘 테고 그 중에 또 특별한 또 사이즈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은 미디어 쿼리가 하나 더 추가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전혀 초반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검색 사이트에서 제 이름을 검색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검색했을 때 제 이름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모바일 페이지, 그다음에 타블렛 버전, PC.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타블렛 버전을 검색 결과 화면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검색 결과의 화면을 보니까 제 사진의 이미지가 전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영역들도 뭔가 다 내용들이 다르죠. 이 소리는 뭐냐면은 각 환경에 맞춰 있는 UX로 얘들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은 디바이스다 보니까 다 작게 표현을 했을 것 같고요. PC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영역,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거를 한 화면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인데요. 싸이월드 사이트 같은 경우도 뭐 환경에 맞춰서 총 3단계로 레이아웃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반응형 웹 디자인은 좀 이따가 뭐 패턴이나 이런 걸 보시겠지만은 대부분의 레이아웃 자체가 그 겉에 쌓이고 있는 레이아웃 자체가 이제 바뀌는 게 보통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싸이월드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전체적인 레이아웃보다는 속에 있는 컨텐츠의 위치를 다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도 바꿀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되면서 아이디어 좋다라는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고도 뭐 네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2가지로 또 나눠지게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뭐 640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640 픽셀 이하일 때와 이상일 때 형태가 변하는 모습입니다. 네이트 같은 경우 살짝 뭐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확대를 해서 딱 보게 되면은 네이트라는 로고 뒤에 그 그라데이션이 살짝 있는데 PC에서 m.native.com을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저 그라데이션이 끊기더라고요. 모바일에서만 잘 보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스를 막 살펴보게 되니까 그라데이션 자체를 이미지로 처리하지 않고 단순 CSS로 했더라고요. 근데 CSS도 전부 다 다양한 브라우저, 크로스 브라우징이 되지 않고 브라우저 딱 한 군데에서만 되게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뭔가 실수했구나라는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한국조폐공사인데요. 조폐공사 사이트도 총 4단계로 해가지고 반응형 웹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조폐공사 사이트를 보면서 이 사이트가 잘못된 건 없고요. 잘못된 건 없지만은 반응형 웹 디자인의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반응형 웹 디자인은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전부 다 이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보지만은 잘 보시면은 지금 모바일 페이지를 하나 볼게요. 저희 모바일 모습에 나와 있는 배너와 그다음에 데스크탑에 나와 있는 배너의 모습이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이미지를 쓰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모든 이미지와 텍스트는 다 로드를 해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안 보이는 필요 없는 이미지를 다 불러오니까 필요 없는 데이터도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따라서 속도가 좀 더 느려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전주국제영화제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3단계로 잘 변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또 코딩이 되어 있나 제가 또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웹사이트 뭔가 새로 나오면은 코딩 분석하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이걸 딱 보게 되면은 미디어 쿼리로 해서 1600 사이즈로 한번 바뀌고 985에서 바뀌고 969에서 바뀌고 뭐 850, 767, 480에서 바뀐다라고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숫자 자체를 전 다 처음 본 거예요. 마지막 480 빼고는 아까 제가 처음에 미디어 쿼리로 몇 픽셀 뭐 핸드폰은 480 이하일 때 내가 뭐 768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전혀 상관없는 사이즈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반응형이 맞는데 왜 이렇게 코딩을 했을까?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일정 사이즈가 됐을 때 얘가 이제 홈페이지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마다 얘가 깨졌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코딩을 뭔가 잘못해가지고 깨졌는데 코더의 잘못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디자인을 분석하면서 이건 디자이너 잘못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반응의 웹 디자인이 코딩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코딩 이전에 디자인을 가지고서 그걸로 코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파일이 아무래도 반응형을 하게끔 고려한 상태에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 안 한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얘가 강제로 뭐 사이즈가 줄면서 얘가 뭐 어긋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도 어쩔 수 없이 사이트는 오픈시켜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i7과 8 한마디로 미디어 쿼리가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거든요. 미디어 쿼리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창을 줄여도 얘가 사이즈가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으면 반응형 웹 디자인이 구현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되지도 않는 거 대체 왜 하냐? 라는 질문 많이 해요. 특히 회사를 다닐 때도 윗선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죠. 저희 사이트는 이번에 반응형 웹 디자인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윗선에서 야,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거 익스플로러 우리나라 뭐 8이 뭐 몇 %라며 제일 많다며 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근데 저는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는 편입니다. 뭐냐? 이거는 그냥 반응형 웹 디자인입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무슨 소리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답변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반응형 웹 디자인은 웹사이트를 접속을 했을 때 창을 줄이면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익스플로러 7, 8을 쓰더라도 그 상태의 사이즈만 잘 보이면 되는 거지 그 창을 줄였을 때 얘가 변화하고 이런 것 자체는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사이트는 데스크탑에는 데스크탑용만 보이면 되는 거고 핸드폰으로 갔을 때는 핸드폰에 보여주면 변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은 전부 다 미디어 쿼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반응형 디자인이 안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윗선에서 뭐 익스플로러 7, 8 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어차피 창을 줄이면서 사이트를 이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설득을 시키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모바일향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까지는 반응형 웹 디자인, 모바일, 스마트폰, 타블렛, 그 다음에 데스크탑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을 시키는 게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고 했지만은 이 중에서 이제 모바일향 반응형 웹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향은 향의 향자겠죠. 제가 한자를 좋아해서 네, 여기서는 이제 가장 강점이 되는 게 HTML5와 CSS3예요. 이 HTML5랑 CSS3 요소들은 아까 미디어 쿼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익스플로러 7, 8 있잖아요. 거기서도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아쉬운 기술이거든요. 왜냐면은 CSS3나 이런 거 쓰게 되면은 전부 다 훨씬 더 사이트가 가볍고 빠르고 좀 더 디자인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반응형 그 모바일향이라고 해서 모바일 사이트에서만 바뀌는 거예요. 모바일 사이트라고 하면은 보통 타블렛 PC와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쇼핑몰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현재 이제 타블렛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모바일 버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포털 사이트가 되겠죠. 포털 사이트 m.naver.com도 타블렛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그냥 하나의 반응형 웹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포털도 다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반응형 웹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패턴이라는 말은 일단 뭐냐면은 반응형 웹 디자인이 나온 지는 해외에서 나온 지는 거의 한 3년이 됐어요. 그래서 나름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패턴, 한마디로 정해진 규칙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해진 규칙, 항상 이런 사이트 레이아웃이면은 어떻게 변한다라는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는 이 미디어 쿼리라는 사이트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반응형 웹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대부분 다 캡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바일부터 데스크탑까지 사이즈별로 다 캡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그냥 공부가 되겠죠. 기획 단계에서 UI 설계 부분부터 해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코딩 부분까지 다
두루두루 다 공부가 가능한 사이트니까 많이들 이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나온 게 지금 말씀드린 이제 반응 웹 디자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플루이드 형태예요. 뭐 상단에는 뭐 헤더 부분이 있고 아래 컨텐츠는 이제 컬럼이 총 2칸이 있어요. 그게 작아지게 되면서 맨 왼쪽에 있는 이제 모바일 버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겠죠. 일단 모바일 버전을 잘 주목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모바일 디바이스는 작다 보니까 한 가로가 작다 보니까 한 영역이 하나씩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위에부터 하나, 두 개, 세 개가 차례대로 이제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디자인을 풀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사이트들이 웹브라우저가 작아지게 되면은 한마디로 쉽게 다른 얘기를 해서 짜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가 작아지니까 가장 우측에 있는 게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컬럼 드롭이 될 것 같아요. 컬럼 드롭 같은 경우도 총 그냥 3칸이 있는데 크기가 작아지면서 우측에 있는 게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구조. 맨 왼쪽에 있는 걸 보게 되니까 조금 전에 봤던 플루이드 패턴하고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어쨌든 모바일에서는 다 같은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시 이미지를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3칸짜리가 2칸, 1칸으로 되는 모양새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이아웃 시프터가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반응의 웹 디자인에서 반응의 웹에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레이아웃인데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패턴 중에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제일 재밌다라고 보게 되고 작업량도 많고 그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도 그 데스크탑일 때랑 모바일 때랑 확 레이아웃이 바뀌기 때문에 디자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되게 어렵지만은 더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 레이아웃을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메뉴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디자인이 전부 다 바뀌죠. 바뀌지만은 디자이너의 이제 욕심은 바뀌어도 하나의 룩앤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미 요소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이즈가 그냥 모바일부터 데스크탑까지 전부 다 똑같은 형태예요. 이런 라이코스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총 뭐 4칸이었는데 3칸으로 줄는 거 말고는 크기가 그대로 줄어든 거죠. 다른 걸 예를 들면은 핀터레스트 같은 사이트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핀터레스트도 잘 보시면은 그 웹브라우저가 커지면은 칸이 많아졌다가 더 작아지게 되면은 또 칸 수가 뭐 2칸, 1칸으로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게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픈캔버스가 있는데요. 오픈캔버스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데스크탑이 컸다가 모바일로 작아지게 되면서 나머지 영역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양 옆으로 숨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는 이게 될 것 같네요. 물론 이 패스라는 앱과 페이스북 앱은 전부 다 HTML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현재는 전부 다 이제 네이티브 앱이지만은 오픈캔버스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이 캡처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어비.kr/강/쇼라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이제 나중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약간 좀 더 반응의 웹 디자인에서 진화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뭐냐면은 간단 말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당연히 반응의 웹 디자인이니까 데스크탑부터 해가지고 모바일까지 전부 다 움직이는 형태가 되겠죠. 움직이는 형태가 되지만은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넣었습니다. 물론라면은 그 핸드폰으로 봤을 때 형태가 나오지만은 얘가 이렇게 보이다가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랑 왼쪽으로 틀었을 때가 사이트가 또 달라져요. 그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한 것도 이 반응의 웹 디자인하고 같이 연동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바일 퍼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모바일 퍼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모바일 우선주의라는 개념으로 해서 반응의 웹 디자인하고 거의 동시대에 나왔던 그런 용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니까 항상 모바일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모바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해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봤던 거죠. 뭐 320 픽셀, 480, 600 픽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한다라는 것을 한번 간단히 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뭐냐면은
스마트폰의 해상도를 보려고 해요. 이 중에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2를 갖고 있는데 디바이스의 해상도는 720에 1280을 쓰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디바이스의 해상도와 그다음에 웹브라우저의 해상도는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의 해상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어비.kr 레졸루션이라고 제가 이제 사이트를 아예 만들어 놨어요. 이런 이미지가 보이는 사이트인데요. 이게 핸드폰이나 디바이스에서 보게 되면은 뭐 320 픽셀이다 라고 하면 320까지만 해서 배경 이미지가 보이고 뭐 480은 480까지만 배경이 보이게끔 처리를 해놨어요. 게다가 텍스트로도 디바이스의 해상도와 웹브라우저 해상도, 그 다음에 라티오 값을 바로 텍스트로 볼 수 있게끔도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있게 되면은 어떤 디바이스가 나오더라도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구나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알아낸 결과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폰들은 아이폰 뭐 3GS 옛날 거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의 해상도는 웹브라우저가 디바이스의 해상도의 절반값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차이가 크구나. 한마디로 저는 720에 1280인데 웹브라우저 해상도는 360에 640이라는 사이즈죠. 그러면은 코딩을 할 때는 이 디바이스 해상도가 아니라 웹브라우저 해상도에 맞춰서 코딩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반응형 웹디자인도 마찬가지죠. 모바일 코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코딩법을 썼어요. 뭐 간단히 스크립트 써가지고 이 뭐 320으로 코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640으로 코딩을 한 다음에 절반으로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줄인다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저도 이제 재작년까지 열심히 이렇게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갤럭시 노트 3나 넥서스 5 이런 디바이스가 나왔어요. 얘네들은 이제 해상도가 1080에 1920 정도의 사이즈는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딱 이것만 봐도 일반적인 PC 사이즈 1024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을 해서 웹브라우저 레졸루션 값을 또 봤습니다. 보게 되니까 되게 또 특이하더라고요. 360에 640이네. 한마디로 3배예요. 3배 크기. 나머지는 다 2배로 줄어들었는데 얘만 3분의 1로 줄면서 참 코딩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가장 작은 사이즈는 320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사이즈는 48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응형 웹 디자인을 하실 때는 무조건 480 이하는 모바일 쪽을 지원하는 쪽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모바일 쪽을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통계 자료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사파리가 56%, 크롬이 37%. 사파리는 아이폰을 얘기하는 거고 크롬은 37, 안드로이드 폰을 얘기하겠죠. 물론 이거는 이 글에서 보듯이 2011년도 자료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아이폰이 이겼구나. 그래서 현재 시장을 볼게요.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가 대략 30% 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국내는 거의 90% 이상이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 그런 체계고요. 아이폰은 10% 언더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거 말고 약간 재미삼아서 제가 북한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북한 거를 보게 되면은 오페라가 77%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오페라를 아무도 안 쓰는데 해외는 북한은 약간 특이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OS도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북한 OS는 신비한 OS를 쓰더라고요. 신비한 OS는 노키아 폰이에요. 국내에서는 노키아 폰이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갔구나. 재미삼아 한번 알아봤고요. 다시 국내 OS로 가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OS가 다시 90%가 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고도 일반적인 웹브라우저도 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반응형 웹디자인은 일반 데스크탑과 모바일까지 전부 다 두루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크롬 브라우저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IE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보게 되면은 국내는 IE가 75%고요. 그 다음에 크롬이 2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아이고야. 그 다음으로는 IE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각자 버전에 따라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CSS3라든지 HTML5를 쓰려면은 보통 IE가 관건이거든요. IE 뭐 10 이상부터는 괜찮은데 그 미만부터는 약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IE8이
예, 30%가 넘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HTML5랑 CSS3를 데스크탑 용도로 만들기에는 아직까지 무리인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 퍼스트를 좀 더 살펴볼게요. 이때까지 모바일을 보게 됐으니까 모바일을 보게 되면은 이런 원리가 되겠죠. 이때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데스크탑용에서 모바일용으로 줄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네, 모바일 퍼스트는 모바일부터 해가지고 데스크탑으로 늘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기획, 개발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모바일이 우선시 되는 시장이 왔기 때문에 모바일을 먼저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건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모바일 퍼스트가 인기를 못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실무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진들은 대부분 데스크탑을 먼저 접해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줄이는 게 훨씬 더 작업이 편해요. 예를 들어서 기획을 하더라도 우리 사이트에 들어갈 게 뭔지에 대해 다 이게 나열을 하고서 그 중에서 모바일은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쳐내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모바일 버전을 만드는 게 편하거든요. 딱 중요한 것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 부가적인 거를 하나씩 붙이면서 데스크탑으로 늘리는 거는 오히려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도 보통 디자인을 만들 때도 데스크탑을 만든 다음에 그 소스를 가지고서 줄여가지고 모바일 사이트로 디자인하는 게 훨씬 더 작업이 편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쪽 생각하는 방식과 국내 방식이 좀 다른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모바일 퍼스트가 나름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딩을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에서 보통 좌측 상단부터 우측 하단까지 쭉 내려가는 구조가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컬럼 드롭이 있었죠.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크기가 3칸짜리였는데 브라우저가 작아지게 되면서 우측엔 아래로 뚝뚝 떨어진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말을 했었는데 이걸 제가 금방 넘어왔지만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색깔이 솔직히 보면은 ABC가 있는데 ABC가 구조로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게 아니라 BAC로 거꾸로 바꾸는 구조예요. 거꾸로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면요. 항상 코딩은 좌측 상단부터 우측 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HTML 순서는 첫 번째 순서가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코딩할 때는 데스크탑부터 해서 모바일로 넘어가니까. 근데 얘가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형태가 BAC로 바뀌잖아요. 이렇다고 해서 HTML 코드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CSS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모바일 퍼스트가 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라이브 코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봤던 컬럼 드롭을 형태의 색깔만 입혀가지고 금방 만든 다음에 바로 모바일 퍼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A라는 영역하고 그다음에 B라는 영역, 그다음에 C라는 영역을 만들어 놓고선 얘를 가지고서 반응형으로 바로 바꾸는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적으로 A라는 영역과 그다음에 B라는 영역, 그다음에 C라는 영역을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선 CSS로 한번 써볼게요. A라는 영역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드 값을 다 퍼센테이지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25%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임의적으로 제가 500픽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간색으로 입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라는 영역이 하나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 나머지 영역도 카피를 해가지고 제가 금방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라는 영역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넓이가 50%로 잡고요. 백그라운드는 블루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영역은 색상을 그린으로 할게요. 그린으로 하게 되니까 DIB가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히 DIB는 원래적으로 세로 나열 구조이기 때문에 아래로 쭉 떨어지는 게 맞겠죠.
이제 가로 형태로 바꿔야 돼요. 가로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게 플롯이죠. 플롯 레프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레프트를 가로가 되는 애들한테 전부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A와 그다음에 B, 그다음에 C에다가 쓰면은 바로 아까 봤던 컬럼 드롭 형태가 됐어요. 이제 이 아이가 반응의 웹 디자인을 변화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이제 미디어 쿼리를 쓰시면 돼요. 미디어 스크린 엔드 맥스 위드 값은 몇으로 할까요? 제가 400 사이즈 600 사이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 사이즈일 때는 뭐 이 가로 속에 있는 것처럼 변하게 되라 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은 작아졌을 때는 녹색이 아래로 떨어지고서 파란색이 옆으로 더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달라지는 점만 여기다 쓰시면 돼요. 나머지 속성들은 전부 다 기존에 썼던 CSS들이 전부 다 상속이 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B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이 넓이가 50%에서 C 영역까지 다 먹기 때문에 75%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75%라고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CCC 영역 같은 경우는 넓이 값이 오른쪽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면서 100%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100% 영역으로 크기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을 줄여볼게요. 창을 줄이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형태가 녹색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응의 웹 디자인의 기본적인 이제 미디어 쿼리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PPT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ABC가 아니라 BAC로 이제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구조죠. BAC 한마디로 ABC가 아니라 BAC로 거꾸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한 영역은 강제로 위에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영역을 위로 강제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강제로 올리게 되면은 제가 미디어 쿼리를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미디어 쿼리를 써가지고 미디어 스크린 엔드 맥스 위드 값은 480 일반적인 핸드폰이 480 PX이기 때문에 480으로 이제 잡아놓은 거고요. 480일 때 달라지는 점은 전부 다 얘네들의 크기가 100%로 바뀌죠. 25%, 75%가 아니라 전부 다 크기가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A라는 영역이 위드 값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BBB 역시 위드 값은 100%. 그 다음에 C라는 영역도 역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창을 한번 더 줄이게 되면은 얘가 전부 다 이제 세로 나열로 다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으면서 지금 높이 값이 너무 높아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임의로 다 높이를 100픽셀로 바꿔 놓을게요. 100픽셀로 커피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로 나열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원하는 건 파란색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야 돼요. 위로 올라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강제로 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강제로 포지션을 줘가지고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잡은 다음에 위치 값을 위에서 0픽셀, 그 다음에 레프트에서 0픽셀만큼 잡아서 파란색을 강제로 올립니다. 파란색을 강제로 올리게 되면은 그 뒤로 빨간색 A 영역과 C 영역이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A라는 영역을 강제로 아래로 또 내려주게 됩니다. 마진 값으로 줘가지고 마진 탑은 100픽셀만큼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레이아웃이 ABC에서 BAC로 바뀌는 것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형태를 이렇게 강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으나 제가 B라는 영역을 강제로 위에 올리기 위해서 앱솔루트라는 걸 썼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A라는 영역이 뒤로 들어갔었는데
얘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마진 값을 썼어요. 근데 마진 값이라는 게 이 B라는 영역의 높이 값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정확하게 얘 높이만큼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 높이가 몇 픽셀이라고 정해져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모바일 버전에는 어떤가요? 모바일은 보통 가변성이 있어요. 영역에 들어가는 것 따라서 창이 작아지게 되면은 높이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강제로 ABC를 BAC로 바꾸게 되면은 가변성 있는 높이를 절대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방식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거고요. 이럴 때 이제 모바일 퍼스트를 왜 써야 되냐? 거꾸로 하는 거죠. 모바일로 변했을 때가 BAC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BAC를 먼저 HTML 코딩을 해놓고선 CSS로 ABC로 바꾸는 형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퍼스트가 이래서 중요한 거고요. 사실상 이거는 기획자들도 이제 꼭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획자들도 이제 UI 설계나 이런 디자인 할 때도 이게 디자인이 데스크탑에서 모바일로 이렇게 변할 때 이렇게 위아래 바뀌면 멋있겠다, 편하겠다라고 쉽게 생각하겠지만은 이렇게 위아래 바뀌고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순서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다음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갑자기 이제 나왔는데 반응의 웹 디자인하는데 웨어러블이 왜 나오냐라고 하시겠지만은 이쪽에서도 이제 반응형을 분명히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새로운 UX와 새로운 마케팅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도 반응형을 쓰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이 안에도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웹브라우저가 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환경을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그래서 얘네들 값은 해상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640에 360이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해상도는 427에 240, 라티오 값은 1.5가 되겠죠. 라티오 값은 1.5라고 했으니까 427 곱하기 1.5를 하면은 640 픽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를 만약에 우리는 구글 글래스도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디어 쿼리 값을 427 픽셀로 잡아놓으면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CSS3 부분에 대해서 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CSS3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익스플로러 7, 8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보통 반응형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사이트 자체는 뭐 데스크탑에 잘 보이겠지만 얘가 작아지게 되면서 한마디로 미디어 쿼리가 시행되게 되면서부터는 CSS3를 마음껏 쓰셔도 돼요. 그래서 CSS3가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둥근 네모가 있을 것 같아요. 둥근 네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이미지를 각 모서를 잘라가지고 배경을 쓰던가 막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코딩으로 끝날 수 있죠. 보더 라디우스는 몇 픽셀. 저 몇 픽셀 저 모양은 딱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둥근 네모 만드는 그 값하고 완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텍스트의 그림자 효과도 있죠. 그림자 효과도 줄 수가 있고요. 영역에 대한 그림자 효과. 그 다음에 한 영역에다가 배경을 2개, 3개, 4개 여러 개를 동시에 깔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이 보통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런 이미지를 이제 반투명 처리하는 거죠. 오파시티 값을 주는 거를 편안하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RGBA 값 같은 경우는 폰트의 컬러와 그 다음에 오파시티 반투명도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CSS3예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만 CSS3가 아니라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서 일부만 보여드렸는데도 이게 실무에서 쓰이면 엄청나게 편한 부분이 되겠죠. 그 외에도 CSS 디자인 하나 더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전부 다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에다가 효과를 준 거예요. 효과를 준 거라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볼게요. 롱섀도우. 요즘 이제 플랫 디자인에서 이제 가장 유행하고 있는 또 롱섀도우 기법이죠.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모양새도 단순하게 이미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가능해요. 저기 간단히 만들어 봤는데요. 뭐 포토샵이나 일러, 뭐 3D, HTML5, CSS3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디자인만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뭐 3D로 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보고요. 코딩으로 하게 되면은 HTML5랑 CSS3도 충분히 이런 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코딩 방식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모양새가 나오겠지만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단점 같은 경우는 소스가 이렇게 괜히 길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장점 같은 경우는 반응 웹 디자인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허용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디바이스 해상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이미지로 하게 되면은 확대나 축소를 하게 되면은 얘가 계속 깨지게 돼요. 하지만 CSS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마치 벡터의 느낌처럼 확대를 해도 절대 안 깨지고 매우 가볍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이런 것도 볼게요. 뭐 버튼 같은 경우도 디자인 자체가 뭐 되어 있는데요. 이거 디자이너가 딱 보게 되면은 아 여기는 글자는 뭐 이너 섀도우에다가 버튼은 뭐 스트로크랑 뭐 드롭 섀도우 막 이런 효과를 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처럼 레이어 스타일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디자이너가 퍼블리싱, 이 CSS를 더 잘하는 이유가 저는 이 포토샵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디자인을 했던 요소들이 사실상 거의 다 코딩으로 CSS로 다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머릿속에 아 여기는 드롭 섀도우니까 뭐 박스 섀도우를 쓰고 뭐 어떻게 하자라는 생각이 바로바로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요즘 이제 스타일이 CSS만 가지고서 하는 작업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jQuery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지금도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은 단순하게 CSS만 가지고도 뭐 호버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풋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기능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웹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렌드 쪽을 보게 되면은 뭐 플랫 디자인부터 해서 원페이지, 인터랙션, 뭐 웹폰트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플랫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납작한 디자인이죠.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애플 쪽에서 이제 OS가 체인지 되면서 플랫 디자인으로 전부 다 변경이 되면서 이게 트렌드가 됐다라고 이제 보면서 또한 어떤 쪽에서는 강제적인 트렌드 아니냐. 누가 했다고 해서 꼭 그대로 해야 되냐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지금은 거의 이제 플랫 디자인이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페이지, 풀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방식도 꽤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글래스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한 페이지씩 그냥 움직여요. 이 중간을 찝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쭉쭉 내려가야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전부 다 구성되는 것을 원페이지 혹은 풀페이지라는 홈페이지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플래시로 해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HTML5로 해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전부 다 만들 수가 있겠죠. 이제 HTML5랑 CS3를 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웹폰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웹폰트 같은 경우도 이제 폰트가 상대방에게 폰트가 안 깔려 있어도 서버에다 폰트를 올려놓고 같이 쓰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픽스드 헤드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단에 보시면은 뭐 로고가 있고 영역이 있어요. 스크롤 내리면은 얘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스크롤을 계속 내리더라도 아 여기 내가 현재 있는 데가 어디다라는 것을 손쉽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좋은 표현으로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뭐냐 이쪽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뭐 카카오톡을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되겠죠.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은 여기 위에가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런 것처럼 형태가 아예 새로운 영역이 나오면서 스크롤 내려도 아 여기는 지금 카카오톡 영역에 왔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기술과 디자인만 보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이런 사용성 UX를 이제 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요소들이 이제 디자인하고 이제 코딩하고 UX랑 다 엮여서 모든 기술이 구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SNS 커넥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이런 뉴스라든지 아니면 웬만한 페이지들은 전부 다 이런 뭐 미투데이로 보내기, 뭐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북 보내기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 기본 사양이기 때문에 아예 빼먹고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갔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HTML5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요즘 다 구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공부를 늦지 않게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도 전부 다 HTML5와 CSS3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기존의 플래시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반응형 웹 디자인하고 최신의 뭐 웹 쪽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입이 떡 벌어지는.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이런 걸 다 이렇게 트렌드도 파악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현까지 하시려면 진짜 공부 많이 하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시간을. 네. 일부러 공부를 하지는 않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서핑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데 만지면서 계속 사실상 일부러 분석은 안 하지만은 내심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러면 뭐 네. 새로운 사이트가 나왔다라고 하면 네. 다 들어가 보시나? 네, 웬만하게 들어가가지고 일단 소스 열어보고, 네, 왜냐면 이쪽 소스는 뭐 암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얘네들이 어떻게 코딩을 했고 어떻게 구현을 했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아까처럼 뭐 스크롤을 내리면서 얘네들은 이런 사용성까지 배려를 했구나. 아까 이런, 그건 진짜 놀라웠어요. 그런 배려까지 다 분석하는 게 취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다 네. 책에 다 담겨 있는 건가요? 책에 이제 반응형 쪽은 대부분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최신 트렌드는 계속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렌드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알려드린 거는. 네. 근데 그 트렌드를 네. 보면서 이런 트렌드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네. 그 먼저 그 단어를 찾고 이렇게 거기에 맞는 페이지들을 조금 검색을 해서 이렇게 아니에요.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서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다 왜 이런 스타일로 조금씩 바뀌고 있지? 이제 어. 보통 이제 해외부터 우리나라 좀 늦더라고요.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늦는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게 선도가 되고 있구나. 그럼 어느 순간 보면 하나씩 계속 추가. 아까 또 뭐 픽스드 헤드바 같은 경우도 네. 사실 그 용어는 잘 몰랐어요. 용어는 사실 뭐 대표님이 알려주셔서 알았는데, 네. 그전에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은 이런 게 용어가 또 정의가 되는구나 라는 부분은 있을 것 같고, 신기했습니다. 아까 뭐 모바일향 반응형 디자인 네네.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 네. 그것도 계속 보다 보니까 모바일 쪽에서만 반응형을 쓰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질문 제일 많았던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m.naver.com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하고 타블렛만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응형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데스크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용어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방에서 제가 다 이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Q&A 시간을 가질게요. 네.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 네. 온라인에서도 지금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질문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먼저 저희가 댓글로 사전 질문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조윤영님께서 포털이나 사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연관이 있는 건데 네. 포털이나 쇼핑몰들은 반응형 웹을 안 하고 PC용과 모바일 웹을 따로 만드는데 네. 그 이유가 왜 있는지. 제가 아까 모바일향 반응형 웹 디자인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안 했는데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반응형 웹 디자인의 단점이 제가 아까 쓸데없는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다 불러오기 때문에 좀 여기서 이제 로드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쇼핑몰이나 포털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는 내용이 워낙 많죠. 워낙 많기 때문에 얘를 모바일 버전을 바로 바꾸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두 개로 나눠가지고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의 사이즈라든지 그런 용량 문제 때문에 이미지의 사이즈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뭐 포털의 메인 페이지가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많은 게 모바일로 작아지게 되면 보통 대부분 많이 안 보이게끔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와놓고 안 불러오면은 좀 의미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홈페이지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가 정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데스크탑 페이지가 양이 굉장히 많은데 모바일로 변했을 때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하면 그냥 한 통으로 가도 되겠지만은 그게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두 개로 나눠가지고 모바일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김병진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반응형 웹도 웹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죠. 그걸 좀 당연하다라고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 표준이라는 용어와 반응형 웹이라는 걸 별도로 생각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제 수업을 할 때도 반응 웹 디자인이 트렌드라고 하니까 제 수업을 들어왔는데 웹 표준을 모르는 상태로 오시더라고요. 웹 표준은 그냥 코딩 쪽에서 아예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알아야지만 반응형도 가능한 거고 모바일도 가능한 거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일단 다른 게 되겠죠. 그러면 네. 그 웹 표준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신다면 웹 표준은 보통 이제 W3C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하자라고 공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인데 그 공고한 거는 사실상 뭐 안 지켜도 법적 이슈는 없는 거고 그냥 사실상 뭐 그쪽에서 지키면은 뭐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 그 익스플로러 7, 8, 9, 10, 뭐 크롬, 사파리 이런 거 다 맞추는 작업에 용이하다. 그런 기술이 이제 웹 표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웹 표준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자라고 정해놓은 규칙 같은 거고 네. 반응 웹은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그죠. 거죠. 그걸 이용해서 네. 뭐 다른 거를 만드는 예,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하나 더 온 게 그 조윤영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바이블 즉 이론과 실무는 네. 완전 다른데 이거 정말 공감하는데 네. 왜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일단은 저자님이. 네. 네, 바이블하고 실무는 완전 다르진 않겠지만 많이 다르죠.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웹 표준에서도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새로 나열인 영역이 있는데 얘를 가로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 어떤 걸 써라, 뭐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 써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물론 그것도 쓰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뭐 플롯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플롯도 원래 바이블대로 따지게 되면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이런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이런 구성을 할 때는 플롯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거의 걔를 레이아웃 잡을 때 많이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바이블 책만 보면서 공부하면은 뭐 기초는 탄탄할지 모르겠지만 실무 작업할 때는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웹 트렌드라든지 웹 트렌드 보통 그 새로운 웹사이트가 나오면 모아놓은 사이트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많이 방문하실 것 같은데 네. 뭐 추천하는 웹사이트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제 것밖에 안 들어갔는데 보시니까 아까 네. 이렇게 곳곳에 네. 네, 그 저자님 성함하고 네. 네, 아. 업이라는 닉네임이 네. 계속 노출되더라고요. 일단 모든 사진 다 제가 찍은 사진과 제가 나온 사진만 저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진에 대한 저작권 이슈도 있으니까 그런 거긴 한데 예, 제가 뭐 저를 사랑해서 쓴 건 아니지만은 예, 그냥 약간 자부심을 느껴서 네, 쓰는 것도 있고 제 카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standard.p.kr 사이트인데 원래는 제 책을 산 사람을 위한 사이트였어요. 그걸로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가 제가 또 강의를 하게 되면서 강의를 또 들은 사람들 이제 오늘 이제 이것도 들으신 분들이 오시면 또 질문하셔도 네, 다 받아들일 거고요. 그러면 카페는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일단 네이버 카페인데 네이버에서 그냥 업이 웹 표준만 치면은 아마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들어오시면 카페 거기서 지금 몇 명 정도 회원이 되나요? 지금 확인한 지 좀 됐는데 하여튼 5천 명이 넘는 네. 와, 관심이 확실히 어. 많네요. 그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저는 아까 그 라이브 코딩 하실 때 좀 뒤에서 좀 보면서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되게 좀 신기하게 봤는데 네. 혹시 사용하신 그 프로그램이 뭔지 살짝 아까 소개를 코딩 하실 때 어떤 걸 쓰시는지. 네, 예전부터는 원래 드림위버를 썼거든요. 아, 네네. 드림위버는 보통 이제 회사에서 실무에서 개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툴 중에 하나예요. 왜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코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드림위버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동화 기능들이 있거든요. 자동화 기능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소스가 막 붙어요. 그럼 개발자들이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랬군요. 네. 너덜너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어떤 걸 꺼야지 필요 없는 기능이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다 꺼놓고서 써서 이제 드림위버를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물론 같은 회사 거예요. 이제 어도비 제품인데 이제 브라켓이라는 무료 브라켓이라는 이제 무료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무료인가요? 네. 예상외로 굉장히 좋은 게 아까 제가 보셨겠지만은 코딩을 하면서 옆에 웹브라우저를 실시간으로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쓰는 대로 바로 옆에서 바로바로 반영이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료 프로그램인가 네. 저건 뭐지? 네. 신기해서 여쭤보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무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브라켓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럼 혹시 네. 다음 책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주제 혹시 정하셨나요? 주제 자체는 HTML5 기본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반응형 웹 디자인을 보기 전에 봐야 되는 책이 되겠죠. 완전 기본서. 그러니까 웹 쪽 일을 하면서 퍼블리싱을 쪽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읽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 웹에 관련된 걸 한번 싹 다 책으로 내시는 네. 거네요. 부러우셔서 그러세요. 네, 아 되게 부럽네요. 진짜 부지런해야 쓸 수 있는 게 저 책이잖아요. 2시간밖에 안 네. 주무시고. 사장님 되게 좋아하시고. 네. 올해 같이 한 2번 이상 쓸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 더 뵙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황금 거위를 얻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것으로 네. 오늘 송태민 저자님과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그리고 또 다음- 안내를, 네. 다음 방송은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네, 그 로직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음악, 나만의 음악을 쓰신 윤준혁 저자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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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